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현 상황을 비상경제시국이라고 규정하면서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좀 나아질 거라 예상했던 경제 상황이 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고 있죠. 수출도 문제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을 피하다 보니까 소비도 줄어서 내수 시장이 잠기고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지금 필요한 백신은 어떤 게 있을까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지난주만 해도 네네. 뭐 지금 상황 안전하다, 네. 뭐 과도한 불안 공포 떨쳐버리자 이렇게 네. 얘기했던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네.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거냐면 지금의 집권 4년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제는 이미지, 이런 어떤 이미지 포지션이 구축하려고 한다 이런 느낌이 많이 받는데 또 한 가지가 이제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보면은요 오늘 얘기했던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본다면은 키워드를 뽑자 그러면요 네. 비상경제시국, 예. 그 다음에 한국 경제가 좋아지려다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또 한 가지는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또 파격적인 수준의 정책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 이러면서 굉장히 현실 직시적인 이런 어떤 발언들을 많이 냈습니다. 예. 이런 점을 볼 때 굉장히 그 경제 대통령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구축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단의 대책으로 여러 가지를 좀 주문을 했는데요. 그냥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예산 조기 집행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죠. 네. 그러니까 조기 집행을 해서 상반기에 정책적으로 모든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해라. 이런 어떤 이야기를 꺼냈고 그다음에 지원 방안으로 본다면은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도 이제 나왔었죠. 그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규제 철폐 이런 부분에 나오면서 그 현실에 맞는 근데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이미 과거에 했단 말이죠. 네.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이야기를 아젠다를 꺼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제 네네. 이제 경제부처의 대통령 업무부가 있었잖아요. 네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상당히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네네. 어제 대통령의 말씀에서는 네. 이 정도로 강도 높게 얘기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루 만에 조금 너무 상황을 조금 너무 이렇게 확 바뀐 게 아닌가. 네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전략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정치적인 전략으로 본다면은 뭐죠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본다면은 네. 사실 집권 4년 차고요. 사실 지금의 4년 차의 미션은 뭐냐면 네. 그 대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네. 이런 거를 철폐하면서 네. 기본적으로 부자 증세를 할 타이밍이거든요. 사실 집권 4년 네. 차는 그걸 공약을 했고, 근데 부자 증세라든지 기본적으로 고소득자의 증세를 하려면은 필연적으로 지지율이 떠받쳐 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비판받았던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에서 항상 나쁜 평가를 받았던 게 경제 문제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책적으로나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구축하려고 사실 연초부터 좀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네. 코로나19의 어떤 변수가 지금 생겨버린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고 네. 무엇보다 국내외의 경제 단체들이 주의의 목소리, 경고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외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분위기가 지금 청와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경제적인 가장 큰 문제, 중국의 경제적인 피해가 우리까지 전파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교육구로 따지면 전체 교육국 중에서는 1위고요. 우리나라의 수출의 25.1%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수출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전방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에서 이번 사태가 터졌고요. 또한 이 사태가 동남아나 아시아권 전체적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요 정부 주체들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조금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틈이 생기면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제 통계 자료도 나왔죠. 네. 우리나라에서 본다면은 국회 예산처에서 나왔는데요. 네. 중국 GDP가 1%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한 0.2%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통계치로 인해서 사실 경제 내외적으로도 굉장히 경고의 목소리, 주의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보면은 중국 경제가 뭐 1%포인트 이상으로 훨씬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네네네. 무디스에서도 지금 1분기 경제 성장률을 우리 경제 성장률 좀 낮게 예상을 했잖아요. 네네. 일부에서는
올해 1,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에 대비해서 마이너스로 지금 갈 우려도 있다. 네네. 국제기관이나 국내 전문가들의 이런 평가가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사실 작년에 우리가 2% 턱걸이 했는데 네. 그 턱걸이 했던 이유가 사실 4분기에 정부 지출을 엄청나게 쏟아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2% 턱걸이 했는데 그래서 1분기에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오히려 저 주요 전망치가 역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제 경고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 네. 실제 이대로만 간다면은 사실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네. 경고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뭐 1.9% 정도 이제 하향을 예. 했잖아요. 올해 1. 우리 경제 그렇죠. 성장률이요? 네. 2.1%에서 예.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 하향했는데 사실 원래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 수준을 좀 짜게 줍니다. 네. 짜게 주는데 다른 어떤 이코노미 어떤 경제 기관들도요. 사실 전체적으로 수정치를 다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디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주요 정책 기관 빼고서는 대부분의 그 외국의 투자 자문이라든지 경제 주체들은 다 수정치를 다시 한번 내서 우리나라의 네. 하향치를 밝혔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본다면은 역성장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1분기에 그럴 네.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올해 우리 성장률이 2.4%로 보고 있지 2.4% 죠. 않습니까? 이거는 좀 물 건너갔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거는 이제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뭐 네. 지금 이제는 2월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2.4%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사실 약간 섣부른 전망이고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이대로만 몇 달 동안 6개월 동안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정부의 어떤 정책이 흔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2.4% 목표로 했던 2.4%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예.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무디스 같은 데도 성장을 이렇게 낮추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라 또 상상력을 동원해서 정책을 펴라 그러는데 사실 예산의 조기 집행은 뭐 경기가 어려울 때 늘 하는 건데요. 네네. 그거 말고 이제 뭔가 추가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면에서 추경 예산 편성 논의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네네.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추경이라는 거는 네. 실제로 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단순히 뭐 예비비 요번에 있잖아요. 한 1,000억 원, 1조 정도 편성을 네. 했는데 사실 예비비 가지고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추경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고 예비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추경까지 간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라고 봅니다. 사실 추경이 되려면 국회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국회에서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또 야당에서 그게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근데 있겠고. 메르스 2015년 메르스 때도 사실 추경 편성을 했잖아요. 거의 네네네. 11조 원 가까이 했는데 네. 이번에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힘을 모으자 이렇게 여당이 주문을 해가면 네. 야당도 참 반대를 하긴 할 텐데 네네. 선거 운동이다 이게 반대를 할 텐데 그게 마냥 버티기만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추경을 한다. 과거에도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추경 얘기는 계속적으로 네. 아젠다를 꺼내놨거든요. 네, 네. 하지만 이제 야당 측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었고 네. 무엇보다 메르스라든지 그때는 이제 정부 자체가 네. 사실 지금의 정부와 약간 트렌드가 약간 달랐잖아요. 경제 정책이라든지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받쳐준 경우가 있었지만은. 네. 지금의 그 여당과 야당의 또한 우리가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추경까지 얘기하기에는 사실 지금 상황으로는 약간 섣부르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뭐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기도 하지 네. 않았습니까?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감세안을 또 뭐 조만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네네.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네,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예민한데 네. 사실 우리나라의 금리가 사실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또 이번에 이제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한국은행에서도 고민이 많은 게 금리를 낮추자니 사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을 지금 누르고 있는데 이게 섣불리 이거를 더 네. 낮추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분명히 지금 하반기이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낮출 가능성이 크다. 네. 라고 보지만은 아마 가계부채 이슈, 그다음에 부동산 이슈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쉽게만에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동결을 했고요. 네. 과연 이제는 하반기에 가서 어떻게 부동산을 잡아야 되는 절박한 상황도 있고 네네네. 또 경기를 살려야 되는 또 다른 절박한 상황이 네네네. 있기 때문에 금리 결정이 굉장히 힘들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이제 동결로 가고 있는 거고 네. 사실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디스도 그랬고 네. 모든 경제 주체들이 세계 경장들도 하락 전망치를 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경제 주체들이 그 한국은행에서 특히 금리를 이제는 낮출 요인은 생겼죠. 지금 금리를 낮출 요인 생겼지만은 우리나라의 국내의 그 선거철기도 하고요. 또 한 네. 가지. 네. 또한 무엇보다 우리 국내 사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쉽사리 이제는 금리를 낮출까 이런 네. 것도 좀 회의적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좀 동결로 또 가지 않을까 이런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산업계 여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부품을 가져오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공장 가동을 멈췄었거든요. 근데 네. 지난주에 재가동에 들어갔다가 며칠 안 돼서 또 이제 가동을 멈춘다고 합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요. 네네. 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 같아요. 심각하죠. 이제 와이어링스 하니스라는 이제 공급 부족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부품이 공급이 안 되니까 보통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이러면 글로벌 밸류체인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체인이 깨져버리는 거죠. 이제 가치 사슬이 째지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완성차 업계 입장에서는 이제 차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울산 1공장 같은 경우에도 18일부터 20일까지 휴업 들어가고 네. 이 공장 같은 경우에도 가장 인기 있는 팰리세이드 만드는 공장인데 여기도 이제 21일 단기 휴일이 들어갑니다. 하루.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우리나라 경제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하고 자동차 산업인데 네. 그 한 축이 지금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이라든지 뭐 국무총리 입에서도 위기이고 경제에서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그래서 이제 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방금 그 반도체 얘기를 하셨는데 반도체 경기가 사실 올해 좀 좋아질 것이라는 네, 전망이 좀 맞습니다. 있었는데 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에서 반도체 수요가 계속 줄기 때문에 네네네. 이 낙관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아요, 반도체도.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혜 업종도 있고요. 네. 아무튼 피해 업종이 있는데 뭐 수혜 업종을 말씀드리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수혜 업종이죠, 사실. 왜 조선업? 그러냐면 네. 중국과의 라이벌 관계인데 중국의 네. 조업일수도 떨어지고요. 무엇보다 이제 내수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조선업계는 우리나라 조선업계에서는 기회의 발판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안 좋은 산업 섹터군이 더 많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반도체죠.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최대로 많이 사가는 나라가 미국과 이제 중국인데 그렇죠. 중국에서 내수가 안 되고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 IT 산업이 죽어버리면 네. 우리나라 반도체 어디서 팝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네.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도 아무래도 이제는 이런 영향에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군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업종 안에서도 지금 상황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유통업계입니다. 아, 네네. 온라인 사업을 하냐, 오프라인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통업 하면은 이제는 컨택 말 그대로 이제 고소비자 바로 만나는 이런 그렇죠. 산업군도 있고요. 비텐커택도 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언택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쪽은 유통업은 잘 됩니다. 오히려 지금 통계를 보면은 뭐 주요 이제는 온라인 업체, 전자상거래 업체를 보면 뭐 매출이 필수품 중심으로 막 20%씩 뛰고 막 이랬거든요.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종은 잘 되는데 전통적인 유통업체, 백화점, 마트, 사람이 모이는 유통업체는 네. 지금 큰 고민, 그다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변화가 이제 모색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볼 때 네네. 정부가 지금 이제 모든 대책을 다 동원하라고 했으니까 뭐 추경도 논란이 좀 있겠지만 네네네. 산업별로 해서 시급하게 좀 더 빨리 해야 될 분야나 그런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오늘 좀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1천억 가량 예비비가 나왔잖아요, 얘기가. 거기에 네. 보면 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역 대응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네. 검역 진단, 격리자 치료, 그다음에 네. 의심 확진 환자에 대한 무상 치료 받을 수 있게끔. 근데 여기에 또 논란이 하나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뭔가요? 네. 내국인 환자는 당연히 이제는 정부에서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는 정부가 부담을 하는데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 국비로 전액 지원하겠다. 이 부분이 조금 네티즌 사이에서도 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외국인만 지원하고 왜 내국인은 자가 부담을 하게 하느냐? 근데 내국인도 자기 부담에 대해서 정부가 지출합니다. 네. 내국인도 치료를 하고요. 치료하고. 외국인도 국비로 책임을 지원할 진다는 때. 거죠. 아. 네. 왜 그러면 왜 이제는 해주냐. 네티즌 상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외국인을 왜 지원하냐 이거죠. 왜 지원하느냐? 네, 네. 이런 어떤 이슈가 좀 지금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런 거는 이제는 정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만약에 이거를 정부가 지원 안 하면 숨긴다는 얘기죠.
내 코로나19에 걸렸는 것을 숨기기 때문에 뭐 내국인 외국인 따질 필요 없이 이거는 정부가 지원해 줘야지만 네. 사실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다. 아니면 이거를 네. 잠재울 수가 있다. 이런 어떤 보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현실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네. 뭐 본다면 또 재밌는 거는 이제는 방역 물품 확충에 대해서 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77억 원 정도? 네. 이게 뭐냐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데다가 마스크라든지 마스크, 손세정제 손세정제. 지원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예비비가 1천억 가량 추정되는데 네. 이런 것만 봐도 정부가 이번에 조금 지원하는 대책이 뭐냐면은 소상공인 중심, 네, 그다음에 네. 현실적인 대책 이렇게 좀 갖고 왔다는 점에서 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여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